예, 여러분하고 실수연발, 셰익스피어의 초기 희극이죠. 예, 이 실수연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권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요, 보통 작품 시기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사대 비극을 썼던 거는 3기예요. 예, 3기. 그래서 완숙한 작품기에 그 사대 비극들을 다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기의 작품들은, 초기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극들을 거의 답습하고 모방하는 모방 습작기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공부할 이 실수연발은 바로 그런 모방 습작기 초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희극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극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기 4대 비극 아니면 2기 희극 한여름밤의 꿈이나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걸 썼을 때는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작가로서 원숙해지고 깊이도 있고 예, 그런 이제 시기인데 이 초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원숙한 작품들은 나오지 않는 예, 그래서 그런 초기극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실수연발이라는 작품은 공연으로 보면은 공연 내내 웃다가 나와요. 그죠? 예, 너무 웃기고 재밌고 그런데 그다지 주는 메시지라든가 어떤 생각할 거리라든가 그런 건 별로 없지요. 예, 그런 초기극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The Comedy of Errors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실수의 연극이란 얘기죠. 예, 계속 그 실수들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작품의 그 상황이 쌍둥이 그 형제와 그들의 쌍둥이 하인, 이렇게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 하인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해프닝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보고 하면 되는 그런 극이기 때문에 극에 대해서 이제 줄거리와 특징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그림 두 개가 둘 다 이제 공연 포스터거든요. 예, 근데 그 첫 번째 그림은 1879년 공연됐던 포스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공연됐던, 그래서 두 명의 주인과 쌍둥이죠. 예, 두 명의 쌍둥이 하인.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 하인인지 네 하인인지 몰라서 너 내가 이거 하라고 시켰는데 왜 안 했어? 그러고 싸우고 예,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런 극이죠. 야, 너 이리 와. 뭐? 센토 요가는 모른다고? 돈을 맡긴 적이 없다고? 내 집이 피닉스장에 있다고? 예? 언제요? 30분 전에 여기서. 전 나리가 주신 돈을 센터 여관에 갖다 맡기고 지금 처음 뵙는데요? 돈 받은 적 없다며. 그리고 많이며 어쩌고 식사가 어쩌고 그랬잖아. 나리께서 기분 좋은 걸 보니 그쵸.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자식이 이제 날 대놓고 늘려? 너 이리 와, 자식이. 이 자식. 아니 나리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식아. 아, 야야, 드럼이요. 예? 저기 봐. 저기서 누가 손짓하는데? 예, 작품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은 에페수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페수스라는 이제 그 곳에서 원래 이제 시카루스의 사람들이, 시카루스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에페수스까지 와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예, 상황희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황희극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극들은 우리가 낭만희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 하위 장르가 상황희극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상황이 희극적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해가지고 상황희극입니다. 그래서 1594년 셰익스피어가 1592년부터 집필 활동을 했으니까 아주 초기작이죠. 예. 그런데 이때가 모방 습작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작가인 플라우투스라는 사람이 썼던 메나크무스 형제, 이 두 사람, 이 메나크무스의 형제도 쌍둥이 이야기거든요. 요 이야기를 빌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셰익스피어 극 중에서 희극으로 최초의 극이고요. 셰익스피어가 가장 먼저 쓴 극은 사극이에요. 헨리 6세라는 사극을 가장 먼저 썼고요. 희극에서는 최초의 작품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가장 짧은 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제 그 시로 대부분의
극을 썼기 때문에 행이 있거든요. 행이 있는데 1777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짧은 극이고요. 제가 아까 상황희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극이라 하더라도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유형적 인물들을 셰익스피어가 많이 창출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샤일록 하면은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수전노 유태인 딱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알거든요. 예, 그렇게 유형적 인물들 성격 창조를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아주 재치 있는 그 언어 구사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상황익은 그런 어떤 인물의 성격이라든가 재치 있는 언어가 웃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로 웃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쌍둥이 형제와 그들의 쌍둥이 하인을 사람들이 혼동하면서 그 상황 자체가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장르를 하위 장르를 우리가 상황희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도 상황희극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줄거리를 보면은 이제 시라쿠사 이름들이 전부 다 이제 그리스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시라쿠사의 늙은 상인 에게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그 도시에서 쌍둥이 형제를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둘 다 안티폴로스라고 집니다. 예,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 이름이 둘 다 안티폴로스. 왜 저랬는지 몰라요. 어떻게 혼동돼서 어떻게 부르려고? 근데 똑같이 이름을 안티폴로스라고 졌어요. 예, 그런데 또 같은 때 다른 집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예, 그런데 그 쌍둥이들을 이 자기 아이들의 몸종으로 삼아요. 예, 그 쌍둥이 그 형제는 이름이 또 둘 다 드로미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 에게온이 아이들과 부인을 데리고 시라쿠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헤어지게 되죠. 아내하고 큰아들의 몸종 하고와 헤어지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아들 그 하인하고만 몸종하고만 이렇게 살다가 작은 아들이 18세가 되던 해 어머니와 형을 찾아서 떠납니다. 예. 그리고 작은 아들까지 그렇게 떠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아요. 7년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에게온도 이제 작은 아들을 찾아서 나서게 되죠. 예. 그런데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적대국인 에페수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페수스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 에페수스와 그 시라쿠스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적대적인 관계들은 상대 나라에 발을 디디면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됐어요. 1000마르크라는 벌금을 내야 됐는데 이 에게온은 지금 아들을 찾겠다는 그 생각에 이 에페수스까지 왔지만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뭐 큰아들, 부인, 작은아들까지 다 잃었기 때문에 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포자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에게온 이제 그게 딱 시작되면은 이 에게온이 그 에페수스 공작한테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 그죠? 난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시작이 돼요, 그게. 예. 근데 바로 그날 이 에게온이 잃어버린 두 아들과 아내까지 찾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에페수스에 와서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하루를 말미를 주거든요. 그 공작이 하루 동안 저 벌금을 어떻게든 마련해 와라. 그럼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이 가족이 모두 상봉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다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내도 자식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수녀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녀원의 원장이 돼 있는 아내까지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 결국은 작품이 끝날 때쯤 되면은 동생은 형수의 여동생하고 낭만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두 쌍의 쌍둥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온갖 희극적 해프닝이 묘사가 돼 있는 극입니다. 시라큐스의 상인이여, 너희 시라큐스와 우리 에페서스는 상호간 교역과 왕래를 금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벌금 1000마르크의 속죄금을 물거나 그렇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기로 됐다. 그대가 가진 재물은 100마르크도 되지 못하니 국법에 따라
사형이 차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그대는 어째서 고국을 떠나 여기 에페소스로 왔는지 그 사연이나 들어보자. 예, 전 시러큐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에피담넘을 왕래하며 무역업을 해서 부를 쌓았지요. 어느 날 제 처와 에피담넘에서 머물다가 제 처가 쌍둥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같은 여관에 신분이 천한 여인 또한 쌍둥이 사내 아이를 낳았지 뭡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여인에게 그 아이들을 사서 제 아들들의 하인으로 길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향 시러큐스로 오던 중 폭풍우를 만나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지자 저는 앞 돛대에는 제 처와 큰아들 그리고 큰아들의 하인을, 뒷 돛대에는 저와 작은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의 하인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배가 두동강 났지 뭡니까? 바람에 날려 서로 멀어지다가 아내 쪽은 코린스 배인 듯한 배에 구출이 되고 저는 다른 배에 구출이 됐습니다. 따라가려 했지만 속력이 느려 그저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아들이 18살 해 지 큰형을 찾겠다고 떠나지 뭡니까? 아비된 자로서 저는 제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작은 아들이 떠난 후 아시아를 5년 동안 매주 밟듯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 해안가를 걷다 이곳 에페소스에 머물게 된 겁니다. 자라 등에서 털 찾는 격이지만 사람 발길 닿는 곳이라면 제가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줄거리는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이야기가 전체가 다 하루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과거 뭐 18년, 7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죠, 그죠? 예, 보고를 그 공장한테 하는 이야기, 뭐 또는 그 수녀 원장이 됐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거 가운데서 이제 이 과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예, 에게온이 아들을 찾아서 적국 에페소스에 와서 체포되죠. 일단 체포돼서 이제 공작에게 이제 그 사형을 얼른 내려달라. 자기는 삶이 싫다. 예, 너무 괴롭다.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루 말미를 주면서 예, 그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공작이 이 에게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한 에게온, 운명의 신이 그대에게 혹독하고 야박한 불행의 등짐을 어깨에 짊어지도록 했나 보군. 만약 국법과 나의 지위, 서약 그리고 나의 직무에 위배되지 않고 나의 선고를 취소할 수만 있다면 충심으로 살려주고 싶지만 나 공작으로선 그럴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 상인이여, 예, 오늘 하루만 방면해 주겠으니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 돈을 마련토록 해라. 에페소스에 살고 있는 모든 친지를 찾아 애거를 하든 빌리든 간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 그대의 목숨을 건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루 말미를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극적으로 이렇게 극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형당할 것 같았던 이런 이제 상황에서 작품이 끝날 때는 예, 모든 가족을 다 만난 해피엔딩으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극입니다. 예, 이 작품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라는 대작가, 예, 그 대작가도 처음부터 아주 원숙한 작가는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예.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대단히 인간에 대한 통찰이 그 통찰력이 뛰어나고 예, 인간들의 어떤 성정, 성향, 심리 이런 것들을 꿰뚫는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예,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죠. 예, 그래서 초기 습작기의 어떤 한계들이 보여지는 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초기 극들은 주로 고전 그리스와 로마 극들을 차용하고 모방하고 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극들은 완숙기에 쓰여진 극들처럼 서정적인 어떤 감정을 노래하거나 어떤 뛰어난 인물을 창출해낸다거나 예, 아주 멋진 언어 구사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예, 굉장히 그냥 오해가 쌓이고 그냥 오고 가는 주먹다짐. 그러니까 뭐예요? 주로 누가 이제 매를 맞냐면은 하인들이 매를 맞아요. 그죠? 예. 주인들의 오해로 예, 부당한 구타를 당하고 이런 이제 그런 그 내용의 어떤 코미디를 우리가 슬랩스틱이라 그러죠. 그죠? 주로 그냥 몸개그라 그러죠, 우리가. 예. 어떤 지적인 어떤 언어라든가 어떤 그런 구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의 성격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모방습작기의 한계인데 예, 요게 이제 2017년에 오하이오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서 공연됐던 실수 연발의 장면입니다. 요건 마지막 장면이겠죠. 그죠? 예, 수녀 원장이 돼 있었던 그 엄마를 이제 그 알게 돼서 두 아들이 이제 그 엄마를 만난 상봉한 기쁨을 나누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두 자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하고 예, 결국 이제 이 두 형제가 저 두 자매와 각각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형은 이미 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여기에서 에페소스에서 예, 그러면 원전 메나에크무스 형제라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 테렌티우스라는 그 작가하고 같이 로마의 2대 희극 작가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플라우투스예요. 그죠? 예, 이 플라우투스는 테렌티우스와 함께 로마 최고 작가라고 이제 그 일컬어지는데 이 사람이 썼던 이 메나에크무스라는 작품은 이것도 창작물이 아니에요. 이건 또 그리스 극을 번안한 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극을 번안해서 플라우투스가 쓴 거를 셰익스피어가 또 빌려와서 또 예, 자기만의 또 플롯을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플라우투스가 썼던 이 번안극에서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 메나에크무스하고 소시크레스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실수를 그린 희극인데요. 셰익스피어는 요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쌍둥이 형제에다가 쌍둥이 하인까지, 그죠? 두 쌍을 만들어서 더 사건을 복잡하고 예,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은 셰익스피어의 실수 연발은 메나에크무스 형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나에크무스 형제보다 셰익스피어의 극이 플롯이 좀 더 복잡해졌다. 그죠? 예, 주인 형제와 하인 형제. 예, 두 쌍의 쌍둥이가 나오면서 예, 훨씬 더 복잡해졌고 메나에크무스 형제는 그냥 단순히 이 쌍둥이로 인해서 생긴 오해와 소동 이거에 머무르고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여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이를 등장시키면서 예, 마지막에 가족의 그 상봉이라는 예, 그런 어떤 그 감동적인 이야기까지도 넣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메나에크무스 형제에서는 아버지는 이미 극이 시작하기 전에 사망하셨고요. 어머니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셰익스피어는 그거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극에서는 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상봉하는 그래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생이 형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떠난 이야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내걸고 그죠? 예, 적국인데 아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모험을 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면모를 더 삽입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정령인가? 가려낼 사람은 없는가? 공장님, 제가 드로미오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로미오입니다. 아버지? 아니 어르신, 누가 어르신을 그렇게 묶었습니까? 당신은 쌍둥이 옥동자를 낳아준 이밀리어라는 아내를 데리고 있었던 이지연이 아니신가요? 이게 꿈이 아니라면 이밀리어가 틀림없어. 운명의 돛대에 묶여 표류하던 내 아들은 어디 있어? 저희들은 에피담넘의 사람들에게 구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코린스의 나쁜 어부들이 드로미오와 내 아들을 강탈해가고 저만 에피담넘에 남게 되었죠. 그 후 아이들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런 처지로 있습니다. 이 노인이 아침에 한 얘기는 꼭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이 사람들이 저자들의 부모가 틀림이 없다. 예, 이 쌍둥이 모티프는요, 예, 굉장히 희극이 즐겨 사용하는 모티프예요. 예, 그래서 한 무대에서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혼동은 관객들한테 굉장히 흥미를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흥미와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좋은 소재로서 쌍둥이 모티프가 희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플라우투스 같은 경우는 메나이크모스 형제 말고도 암피트루오라든가 두 명의 바키데스라든가 이런 쌍둥이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또 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똑같은 모티프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희극이 쌍둥이 모티프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것도 예, 스위스의 이제 공연학과에서 공연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쌍둥이와 어머니, 예, 요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들인 것 같아요. 많이 이 장면들을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그 형 지금 이렇게 뭐죠 줄에 매여 있는 사람이 형이에요. 형이고 형의 하인, 그죠? 예, 그 몸종.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죠. 바깥에 동생네 형제들하고 예 안에 형네 그 뭐죠 주인하고 몸종 스타일이 비슷하고 예 동생의 몸종하고 주인하고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죠? 예 그렇게 연출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형제들끼리를 비슷하게 하거나 이렇게 그 연출이 이제 연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원래 페수스의 형이 살고 있었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나타남으로써 막 형한테 어떻게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부인이 집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형은 안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혼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마을의 어떤 사람들하고도 뭐 목걸이를 줬다 안 줬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목걸이를 받아갔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누가 받아간 거예요? 동생한테 주고는 형한테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하지 않았는데 계속 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형이 이제 점점 이상하다라고 오해를 받는 거죠. 그죠?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른다. 목걸이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른다. 그래가지고 이 형한테 악마가 씌었다 그래가지고 예, 이 형하고 이 하인하고 전부 다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막 악마를 내쫓는다는 그런 소동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전부 다 뭐예요? 이 동생이 나타남으로써 갑자기 동생이 에페수스의 쌍둥이 동생이 나타남으로써 이 형이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생은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그죠? 예.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한테 비싼 목걸이를 주고, 예.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동생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군데, 저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을 모르지?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소동들이 벌어지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친한 친구처럼 인사를 하거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야.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대를 하는 사람, 반갑게 대해주어 감사하다는 사람. 방금도 어떤 재단사가 내가 주문했다는 비단을 보여주면 내 옷 치수를 재더란 말이야. 이건 다 이 마법의 짓궂은 장난임이 분명해. 나리! 들으면 나리! 어떻게 됐어? 나리! 그래. 경관은요? 경관이라니? 헛소리 그만하고 떠나는 배는 있더냐? 나리도 그 오늘 밤에 출항한다고 1시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엔 다른 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하신 돈 여기 있습니다. 이놈이 돌아도 크게 돌았구나. 하긴 나도 이상하긴 하다. 결국은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정체성의 혼란 문제죠. 예. 셰익스피어는요, 이 정체성 혼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성들을 남장을 시킨다거나, 예. 아까 이제 전에 한여름밤의 꿈에서 사람을 당나귀로 바꾸고, 예. 그런 둔갑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변신, 그 다음에 이런 쌍둥이, 이런 것들을 그 극적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겪는 정체성 혼란 문제를 굉장히 자주 다룹니다.
예. 이 극에서는 쌍둥이 형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정체성 혼란상을 담아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소동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는 이런 소동을 통해서 외적 혼란 과정을 통해서 인물들이 내적 변화를 겪도록 유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도 이런 이제 아내라든가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예, 그런 걸 통해서 그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겪게 되고, 동생도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난 누구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예, 이런 이제 과정에서 또 정체성의 내적 변화를 겪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 혼란은 단순한 정체성 혼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내적 변화를 유도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적 변화의 그 내적 자아가 변화되는 거를 셰익스피어는 이제 주로 특히 동생, 이제 이 형하고 동생이 둘 다 이름이 안티플로스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시라쿠스의 안티플로스, 그러면 이건 동생이에요. 에페수스의 안티플로스 하면은 형이에요. 형은 에페수스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두 형제를 구분하는 게 이제 시라쿠스의 안티플로스냐, 에페소스의 안티플로스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 시라쿠스의 안티플로스가 특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이상하게 대접을 하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시라쿠스의 안티플로스의 이런 심정을 표현하고자 이 그 독백, 방백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그의 혼란스러운 내적 심리를 묘사를 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독백은 그 혼자서 큰 소리로 생각하기, 그죠? 마음속 생각을 큰 소리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백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예, 방백 같은 경우도 무대 위에서 그 자기 생각을 짧게 말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거거든요. 방백이.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다는 약속하에. 그런데 그런 독백과 방백을 통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시라쿠스의 안티폴로스가 어떤 정체성에 끊임없이 의심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드로미오, 누가 주인을 찾아와도 나가셨다 하고 절대로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라. 알겠니? 난 지금 지상에 있는 걸까? 천국에 있는 걸까? 아니, 지옥에 있는 걸까? 자고 있는 걸까? 깨어 있는 걸까? 꾹 참고 이 사람들과 맞장구를 쳐보자.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시라쿠스의 어떤 독백과 방백을 통해서 어떻게 정체성이 변경되고 붕괴되고 재창조되는지, 예, 그 과정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시라쿠스 안티플로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바꾸고 저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이 과정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적 자아의 상실 또는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시라쿠스의 안티플로스의 대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물방울 같아. 바다에서 같은 생김새의 물방울을 찾고 있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떠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형을 찾아 떠나면서.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와 닮은 형을 찾는 거는 바다에서 물방울을 찾는 거랑 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볼 수도 없어. 물어가며 찾다가 내 존재마저 잃어버릴 물방울 같은 나는 어머니와 형제를 찾다가 불행히도 나 자신을 잃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정체성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형을 찾으러 갔다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잃게 됐다라는 얘기죠. 야, 드로미오, 넌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묵고 있는 센토 여관으로 가거라. 돈 가수 잘해라. 저 혼자서요? 그럼 이 많은 돈을 들고 다닐래? 그러다 잃어버리면? 그럼 나리는요? 난 거리 구경이나 하고 들어갈게. 나리, 보통 사람이라면 이 돈을 들고 날라버리겠죠? 에? 그럼 소인도? 자식이. 아차차차차. 아타아타타타. 혼자서 실컷 즐기세요. 자식이 진짜. 에휴, 실컷 즐기라고? 내겐 당치도 않는 말이지. 나야말로 이 광활한 세계에서 망망대해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를 찾으려는 것과 같다.
어머니와 형을 찾으려고 써다니다가 결국은 나 자신을 망쳐버리고 말 게 아닌가? 그리고 난 땅에 있는 건가? 천당에 있는 건가? 또는 지옥에 있는 건가? 자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미쳤는가? 제정신인가? 저 사람들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나는 혼돈하고 있다니.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에페소스에 막 왔는데 뭐 내가 아내라 그러면서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 막 물건들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그죠?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난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막 그런 이제 정체성 혼란에 빠져가지고 하는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모두들 나를 다 잘 알고 있다는데 나는 나를 모르니 내가 미친 건가 제정신인가? 예, 이런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혼란을 겪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그 형수의 여동생 루치아나를 만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바꾸어 갈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루치아나에게 자기를 변형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래서 루치아나에게 하는 동생의 대사입니다. 그대는 신인가요? 그래서 나를 새로 창조할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나를 새로 만드시오. 그대의 힘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루치아나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녀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 정체성 재창조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동생하고 그 동생의 몸종이 같이 이런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동생 같은 경우는 예, 그 드로미오 하인이죠. 예, 절 아십니까? 제가 드로미오인가요? 제가 나리 하인인가요? 제가 저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형한테 갔을 때 이 그 동생의 하인이 형한테 가서 막 보고를 하면은 무슨 헛소리냐고 때리고, 그죠? 예,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로미오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주인, 원주인한테 내가 드로미오 맞냐? 내가 당신 하인 맞냐? 나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너 드로미오 맞아. 내 하인이고 너는 너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그러니까 동생 드로미오가 하는 말, 저는 당나귀입니다. 저는 한 여자의 남자가 되어 제 자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또 뭐냐면은 형 드로미오와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이 남자를 형 그 하인으로 알고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죠? 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잡아두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자한테 노예가 돼서 나는 당나귀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동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하인이고 그 형제를 계속 착각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정체성 변형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인하고 이 주인하고의 변형은 좀 대조적인 양상인데요. 동생 안티플로스는 루치아나라는 여성을 향해서 굉장히 이상화된 사랑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꺼이 그 사랑을 성취하고자 변형하고자 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하인 드로미오는 예, 부엌하녀 루스라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막 이제 붙들고 이제 잡아두니까 자신이 변형될까봐 두려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형에 대해서 한 사람은 기꺼이 변형하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변형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의 정체성의 변형에 대해서 이제 갖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형의 아내인 아드리아나하고 동생 루치아나가 아주 굉장히 대조적인 결혼관을 보여줘요. 그 아드리아나는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여성, 예, 이런 면모를 갖고 있고요. 아직 결혼 전인 루치아나는 굉장히 순종적인 여인상이에요. 예, 그래서 두 자매가 하는 대사를 보면은 이제 그 결혼관의 차이를 잘 볼 수 있는데 언니는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남자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게 할게 뭐람? 이렇게
처음부터 대사가 이제 그렇죠. 그죠? 예, 남자가 왜 여자보다 자유를 더 누려야 돼? 이제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루치아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공중의 것이나 모두 제 분수에 알맞게 살고 있어요. 인간은 신에 가깝고 만물의 영장이며 강활한 온누리와 망망한 큰 바다의 주인이에요. 예, 그리고 물고기나 새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정신을 지니고 있지만 이 인간 세계에선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요 군주이거든요. 그러니 남자의 뜻에 고분고분 따라야 해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당대의 그 남자 중심주의 가부장 사회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루치아나라는 동생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언니가 너도 결혼하면 기죽고 살려고 하진 않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 난 사랑하기 전에 순정하는 방법부터 배울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드리아나가 그렇다면 네 남편이 외도에 눈을 밝히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이 작품에서 사실 이제 그 형은 잠시 창녀와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결혼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언니의 말인 거죠. 예, 그랬더니 루치아나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말을 하죠. 그야 집에 되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뭐.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넌 무정한 남편 때문에 슬픔을 당해보지 못해서 아무 쓸모없는 참을성을 입에 떠올리며 날 위로해 주려는 거야. 너도 살다가 내가 겪은 고통을 몸소 겪어보면 그 알량한 참을성을 내동댕이 쳐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이 결혼에 대해서 나누는 이 대사가 사실은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또 진보적인 거죠. 그죠? 예. 당시 보통 여자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루치아나가 하는 저런 여성이죠. 그죠? 예. 남편이 바람 펴도 집에서 기다리는. 그런데 이 아드리아나는 네가 실제 결혼해봐. 그렇게 되나? 예. 왜 남자는 더 자유를 누려야 돼? 이런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면모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400년 전 작품이에요. 그죠? 셰익스피어가 400년 전에 썼던 400년도 더 된 그런 작품인데 이런 이제 그 여성들의 주장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지요.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런 유순한 루치아나한테 동생이 반해서 예,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네, 바로 이 그 공연 장면 포스터를 보시면은 2016년에 아메리칸 플레이어즈 시어터에서 공연했던 장면인데 동생과 언니의 그 성향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림이어서 사진이어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그 강한 그 아내상, 그죠? 반면에 유순하고 고분고분한 동생의 모습이 잘 대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두 여성의 결혼관도 셰익스피어는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2시가 돼가는데 어떻게 된 거야? 데리러 간 놈 쫓아오지 않으니? 아마도 형부는 거래처 초대로 식사하러 가셨나 봐. 언니, 우리끼리 먹자. 마음 졸이지 말고. 남자는 자유엔 주인이고 시간은 머슴이잖아. 응? 시간이 되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언니 참아. 아니, 왜 남자라고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야? 언니 드럼이요. 형부도 곧 오시겠네.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정체성의 변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내적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족이 다 상봉하고 나서 그 7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 동생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예, 7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에게온이 하는 말이죠. 네가 나를 마지막 본 이래로 슬픔이 나를 이처럼 변하게 했다. 빈틈없는 시간이 불그자를 만드는 손으로 내 얼굴에 이상한 변형을 새겼다. 내 목소리를 모른다고 극악한 시간이요. 너는 7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나의 가련한 혀를 이처럼 줄가고 터지게 하여 여기 이 나의 아들마저 슬픔에 변질된 이 약하고 조화를 잃은 내 음성을 모르게 만들었단 말이냐.
여기서 너는 7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너는 누구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7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나를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서 변형을 시켜서 아들마저도 나를 내 음성을 못 알아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너를 마지막 본 이후로 슬픔이 나를 이처럼 변하게 했다 해서 굉장히 가족애 같은 걸 보죠. 그죠? 느끼게 되죠. 아들을 떠나보내고 겪었을 노인의 외로움과 슬픔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래서 그 플라우투스가 썼던 작품보다는 어떤 가족의 어떤 문제라든가 가족의 상봉 그런 감동 같은 것들이 이 작품 속에서는 조금 더 강조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쌍둥이 두 쌍의 그 형제들을 통해서 벌어졌던 온갖 해프닝을 다 그려내고 있는 정신없이 그런 이제 오해와 실수와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이 극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극의 한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초기극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보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들한테 웃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 극은. 그죠? 보는 내내 너무 재밌고 웃음이 끊이지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가족 상봉 그 장면에서는 또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의 감동 그런 어떤 이제 서정적인 감정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미숙한 젊은 작가가 썼던 극이지만 굉장히 대사가 간결하고 활력이 넘쳐요. 뒤로 가면은 셰익스피어 비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사가 장황해지거든요. 장황해지는데 이 초기극에서는 대사가 굉장히 간결한 대사들을 주고받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그런 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 하루 동안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극이 시작할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에게온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다가 굉장히 빠르게 반전이 돼요. 반전이 이루어져서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모든 가족을 그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가족을 만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루는 그런 약간 웃음과 재미와 흥미뿐만 아니라 감동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가족의 이런 것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데서 이 작품의 이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셰익스피어의 초기극 실수연발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도 아마 재미있게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